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공손까지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선 용어 하나부터 익히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공손이라는 것은 불량품이라고 제가 얘기해드렸고, 여기 정상공선 또는 비정상공선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얘기해드렸어요. 공손하고 비슷한 용어 같은데 감손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감손이라는 것은 제품화가 되지 못한 것을 뜻해요. 감손이라는 것은 제품화가 되지 못했다. 그럼 여기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석유, 그 정유 그 화학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투입한 게 원유 100을 투입했는데 제품이 돼서 나온 거는 90밖에 없어요. 그럼 중간에 이게 어디 갔지? 얘네들은 그 제공 과정에서 중간에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걸 투입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제품화 되지 못하고 없어지는 거, 그걸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감손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얘는 용어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지요? 자, 이건 빨리 얘기할게요. 공손 아까 했던 거니까. 자, 지금 제공품에서 기초제공품 300개, 완성도는 30%, 그 다음에 투입량 1700개, 그 다음에 완성품 1600개, 그 다음에 기말재고 100개, 완성도는 50%. 근데 첫 번째 뭐부터 맞춰야 돼요? 물량 흐름 맞춰야 되죠? 총 2000개가 투입됐는데 완성된 거하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 합치니까 17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00개는 공손품이 된다는 거 알겠죠? 이건 아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 수량의 10%가 정상 공손일 경우 비정상 공손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완성품의 10% 160개죠. 비정상 공손은 140개다. 이건 금방 계산할 수 있죠? 내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번엔 이쪽 걸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기초 제공품은 70개, 완성도는 30%, 단기 투입된 거 340개, 그리고 여기 산출에서 완성품은 300개, 여기 기말재고 60개, 합치면 360개밖에 안 되죠. 50개가 차이가 나요. 물량 흐름에서. 그럼 50개는 뭐라고 배웠다? 공손품이라고 배웠다. 요거까지는 알겠죠? 근데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을 평가할 때 선입선출법으로 해봐 달래요. 그런데 공손품 중에서 합격품의 10%가 정상공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저기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뭘로 지금 바뀌었어요? 합격품이라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면 정상공손은 50%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공손품의 검사를 언제 하냐면 80%일 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50%일 때 하는 경우, 그걸 합격품이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합격품 여기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공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죠? 아까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 완성품의 몇 퍼센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완성이 된 다음에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 제조업체에서는 이 제품이 완성이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 두 가지 경우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50%일 때, 80%일 때 공손 검사를 한다. 공손 검사는 얘를 그냥 뭐라 본다? 합격품인지 아닌지를 이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에서는 지금 몇 퍼센트일 때 공손 검사를 했느냐? 80%일 때 합격품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합격품 수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300개는 완성됐죠. 그럼 얘는 80% 지났을까 안 지났을까? 당연히 지났겠죠. 그죠? 그래서 합격품의 수량은 얘는 몇 개예요? 완성품인 경우에는 300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합격품 수량 여기 지금 70%죠. 70%일 때 얘는 지금 합격 그 수량을 계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그럼 얘는 합격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정상 공손품의 수량은 합격품이 지금 현재 80% 했을 때
합격품은 몇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80% 하게 되면 통과한 거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합격품 몇 개다? 몇 개? 300개. 오케이? 근데 여기에 합격품은 300개인데 여기 10%가 어디 갔지? 10%가 이거 정상 공손으로 하겠대요. 합격품의 몇 퍼센트? 10%. 그럼 정상 공손은 몇 개가 계산이 될까요? 30개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합격품 수량이 80%에서 하게 되면은 합격품 수량은 300개가 될 것이고 정상 공송 수량은 몇 개가 된다? 30개. 그럼 비정상은 몇 개가 되겠어요? 20개가 되겠죠. 여기 지금 50개가 차이가 났었으니까 얘가 바로 아니 뭐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배울 때 그 완성품의 10%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까지 벌써 다 끝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제품이 다 완성됐다고 가정하고 몇 퍼센트가 100% 다 완성됐다고 보고 계산하는 걸 알려줬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그냥 발생하는 거 합격, 불합격 검사를 갖다가 80%에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얘가 저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상 공손의 개수가 합격품의 몇 개라고 그랬었어요? 합격품의 10%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따질 처지가 못 되죠. 따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50%의 만약 합격품을 갖다가 계산을 한다. 얘는 50%일 때 여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합격품은 몇 개가 될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완성품 무조건 다 들어가겠죠. 얘 지금 50%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그럼 얘도 포함시켜줘야 되겠죠. 합격품은 그래서 몇 개가 된다? 합격품이 여기에서는 360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아, 결국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따지는 것은 얘만 보면 되는 거구나. 검사 시점이 그때 검사를 맡은 건지 맡지 않은 건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 10%가 지금 정상이라면서요. 정상 공손의 수는 몇 개가 되겠어요? 36개가 되겠죠. 그럼 비정상 공손은 몇 개가 되겠어요? 14개가 되겠죠. 그 설명을 제가 나누어서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에이, 내용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데요. 이 합격품의 용어를 모르면 앞에서 배웠던 회계 1급 수준에서 제가 완성품의 몇 퍼센트라고 하는 건 알아들었어.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합격품 나오면 합격품이 완성품인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는 검사 시점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완성품은. 검사 시점이 다 벌써 끝났다는 100% 완성이 된 시점에서 검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100% 다 한 다음에 불량품을 골라내겠어요? 어느 시점에 불량인지 아닌지를 걸러내겠어요? 100% 다 하고 난 다음에 불량품을 걸러내게 되면 원가가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벌써 50%다 70, 80%다 요때 불량이 한번 걸러지면은 뒤에는 이상 없이 가는데 만약에 이때 걸러지면은 그만큼 원가 절감이 되잖아요. 벌써 불량품이니까. 근데 얘를 그냥 놔두면 불량품 상태에서 100%까지 다른 거 다 조립이 됐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게 현실적이에요? 이게 현실적이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상 공선이다, 비정상 공선이다를 합격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더라. 얘도 평균법처럼 여기 산출량에 관련돼서만 계산하고 있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뭐 이거 저기 완성품 환산량 그거 계산하면 안 돼요. 얘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것만 구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제공품은 400개래요. 400개 돼 있고 완성도 30%, 단기 착수 수량 160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 수량은 1200개, 기말 제공품 500개. 그럼 물량 흐름을 봐야 되겠죠. 자, 2000개가 들어갔는데 완성품하고 여기 기말 제공 합치니까 1700개죠. 그래서 지금 300개 물량 흐름에서 차이 나는 건 뭐다? 공손이다. 시험 문제는 뭘 물어본다? 비정상 공손 수량 몇 개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오케이? 그런데 비정상 공손은 검사 시점 통과 수량의 10%. 그러면 이 검사 시점 통과 수량 이를 세 글자로 줄이면 얘가 바로 뭐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격품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검사 시점은 몇 퍼센트 때 한대요? 50%일 때. 그러면 기말 제공 얘는 따질 필요 없어요. 얘는 벌써 다 끝난 거니까 반드시 포함시켜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70%이면 검사 시점 통과했죠. 그럼 여기 500개를 더 더해줘야겠죠. 뭐에다가? 여기다가. 그럼 1700개가 합격 수량이죠. 그래서 합격 수량은 몇 개가 된다? 1700개. 거기에 10% 정상이라 그랬죠. 비정상은 몇 개가 되겠어요? 130개. 되게 간단하죠. 즉 합격품을 구분하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오케이? 자, 요것도 한번 풀어봤고요. 5번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교재 그 14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재 141페이지에 5번 문제가 요 문제예요. 여기 143페이지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2022년도 교재일 때 이걸 써놨던 거라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한번 문제 지금 한번 쭉 훑어보세요.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죠? 제가 한 게 이해가 빨라요? 책 보는 게 더 빠르겠어요? 내용 이해하셨으면 전 책으로 한번 보면서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고 파악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결합원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 결합원가 전까지만 우선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니, 결합원가까지 다 합시다 한꺼번에. 그리고 교재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결합원가라는 말은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보통 알고 계시는 우리 휘발유 많이 사용하잖아요.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거 막 쓰는데 걔를 갖다가 분리해내는 거. 우리가 저기 외국에서 뭐를 수입하냐면 원유라는 걸 수입해요. 그죠? 원유를 수입하는데 원유가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원유가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 보통 저기 불 같은 거 겨울철에 건설 현장에서 막 뛸 때 이만한 드럼통 있죠? 그 드럼통 그걸 1배럴이라 그래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원유거든요. 그 원유의 색깔은 여러분 콜타르라고 아시나요? 아스팔트 깔 때 검정색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유를 갖다가 분리해내면은 그게 맨 마지막에 남는 찌꺼기예요. 그게 콜타르가. 근데 원유는 뭐 우리가 여러분이 다 많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 유기물들 있잖아요. 유기물들이 고온과 고압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걔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원유 많은 곳들이 옛날에 공룡들이 다 그 등등 전멸했었잖아요. 그 묻힌 것들이라고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원유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입을 해다가 그 정유 그 공정에서 이렇게 쭉 공정을 갖다가 가열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얘가 여기 휘발유도 나오고요, 등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맨 마지막 찌꺼기로 콜타르도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원유를 갖다가 처음에 전 가공 처리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 요 시점까지는 이렇게 제품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시점이 있잖아요. 여기 나누어지는 시점을 우리는 어떤 용어로 부르냐면
분리점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분리점. 제품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원유가. 그러면 여기 원유를 갖다가 지금 가공을 할 때 지금 여기 처음부터 요 과정까지 가공 처리하는데 원가가 발생하겠죠. 그죠? 이때 발생하는 거. 제품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네 가지 제품이 한꺼번에 처리가 되면서 발생하는 원가가 되더란 얘기죠. 바로 요때 발생하는 요 원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여기 지금 제품 써놓은 거에서 20만 원이 원가가 발생했는데 얘를 부르는 명칭이 결합 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품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러다가 그 제품이 여기처럼 휘발유, 등유, 경유, 콜타르 뭐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원유를 갖다가 가공을 해서 지금 여기 휘발유를 만들어서 수출이 됐으니까 얘를 갖다 이제 요 그대로 써볼게요. 휘발유를 얼마에 파느냐 하면 판매 가격이에요. 여기는 판매가로 지금 10만원에 팔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등유는요, 등유는 8만원에 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유는요 7만원에 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판매가가 지금 총 얼마를 팔 수 있는 거예요? 25만원이야. 근데 앞에 있는 이는 원유를 갖다가 분리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파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 원가 발생한 건 얼마가 발생했대요? 벌써 20만원 발생이 따르죠. 그럼 20만원 얘는 원가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얘를 25만원에 팔면 원유 원래 사갖고 왔던 가격도 있지 않겠어요? 걔도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고 하면 20만원 들고 원유 사갖고 와서 여기 발생하는 원가 20만원 발생하고 그럼 총 40만원이죠. 근데 여기 이것만 갖고 여기 있는 이 금액으로만 판매되면 완전히 장사 미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뭘 반영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으로 발생했던 이 원가를 반영을 안 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완전히 미치는 장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원가를 갖다가 휘발유에다가는 얼마, 등유에다가는 얼마, 경유에다가는 얼마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 이상으로 팔아야지 손해를 안 보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20만원을 휘발유에다가는 얼마를 배분해줘요? 지난번에 우리 부문 원가 계산할 때 전체 중에 여기 얼마, 전체 중에 얼마 이렇게 했었죠. 판매 가격 전체가 얼마예요? 요 세 개 다 합치니까 25만원이죠. 그래서 원가 계산할 때 결합 원가로 발생했던 20만원을 여기 20만원을 전체 25만원 분의 휘발유는 얼마에 판다? 10만원 판매 가격으로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배분돼요? 20만원 중에 8만원은 휘발유에다가, 그 다음에 등유에는 얼마? 64,000원, 그 다음에 경유에는 얼마? 56,000원. 이렇게 해서 20만원이 반영돼서 얼마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8만원에, 그 다음에 등유는 얼마에 팔아야 된다? 144,000원에, 경유는 126,000원에. 그러면 45만원은 이 두 개 금액 더한 거죠. 이렇게 팔아야지 손해를 안 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바로 결합원가 계산이고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흔하게 출제되는 상대적 판매가치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발생한 결합원가를 뭘 기준으로 배부해 주라는 얘기예요? 판매가격 기준으로 배부해 주라는 방법이 바로 요거예요. 계산법만 이해하시게 돼도 되게 쉽구나 그런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 판매가는 그냥 기본으로 주어주는 거예요? 예, 다 주어져요. 얼마에 판다고. 그래야지 그게 나올 테니까. 오케이? 어떤 것으로 제가 그래서 옆에 그 계산식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건 앞에서 부문별 원가 계산할 때 해봤기 때문에 내용만 이해하면 계산은 금방 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판매가로 하지 말고 문제에서 순실현가치법을 해달래요. 순실현가치법은 뭐예요? 이렇게 판매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용이 발생? 추가 비용. 휘발유를 갖다가 10만원에 지금 팔려고 했는데 10만원에 팔기 위해서는 5천원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10만원에 팔았다고 치고 얼마의 비용은 써야 돼요? 5천원 써야 되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얼마예요? 95,000원이죠. 이걸 기준으로 배분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순실현 가치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방법은 같아요.
그렇지만 순실현 가치법은 추가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있다면 추가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그걸로 계산하는 금액이 바로 순실현 가치법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뜻이죠. 그럼 계산 문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내용은 그닥 어렵지는 않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용어만 한번 더 설명을 하고 교재도 한번 이따가 읽어보시면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용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결합원가라는 경우는요, 지금 대표적으로 정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결합원가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결합원가 중에서 등급별로, 그다음에 똑같은 동일 공정에서 동일 종류의 제품이 나오는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등급별 결합원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용어에서 세무이급에서 처음 배운 용어가 뭐냐면 등급별 결합원가가 있고요. 연산품에 관련된 결합원가,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등급별은 품질, 모양, 크기, 얘가 다 달라요.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뭐냐면 제분업, 양조업. 즉 제분업도 저기 밀가루 같은 거 얘기죠. 뭐 강력분 그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익숙한 거는 제분업보다는 양조업이에요. 보통 술 같은 경우 다 똑같은 술일까, 정제 과정을 더 많이 거치면 더 고급 술이 될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걸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등급별 결합원가는요, 여기다 쓸까요? 처음에 정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요, 한 번만 정제하면 막걸리가 나온대요.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여러 가지 곡식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막걸리를 한 번만 정제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제를 하잖아요. 그럼 불순물이 싹 더 사라지겠죠. 근데 나올 수 있는 양은 더 줄겠죠. 얘가 이제 정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차례 때, 제사 때 쓰는 거. 일본어로는 비슷한 거 사케라고 부르죠. 근데 이 정종을 또 더 고순도로 정제를 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만들게 되면 소주라는 게 나와요. 그럼 얘는 이제 투명한 액체예요. 곡주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막걸리를 그냥 한 번만 정제해서 만들면 100병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막걸리를 정종으로 정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병이 나온다고 치고 정종 10병을 또 더 정제를 하면 소주 한 병이 나온다. 그러니 소주는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비싸겠죠. 보통 우리 위스키 같은 거 있잖아요. 위스키 같은 거라든지 저 위스키 하니까 그 생각, 제가 좋아하는 게 뭐죠? 조니워커 블랙, 또 꼬냑 같은 거, 포도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꼬냑, 뭐 그런 거. 걔네들은 정제를 갖다가 아주 고순도로 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거의 없어요. 가격은 비싸겠죠. 근데 먹고 나면 향내나고 머리가 안 아파. 근데 막걸리는 많이 먹으면 머리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등급별 결합원가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개별 제품으로 구분이 되어야 한대요. 이 소주는 우리 그냥 이슬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동 소주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정제된 거. 그런 소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개별 제품으로 식별이 가능한 걸, 그걸 우리 뭐라? 등급이 좀 붙어 있죠. 그래서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급별 결합원가라고 부른다. 등급별 결합원가는 공정이 계속 동일하겠죠. 동일하고 동일 종류 계속 걸러내는 거니까요. 이 특징이 있다. 등급별 결합원가의 특징은 동일 공정, 동일 종류다. 품질, 모양, 크기, 품질이 다르죠. 이거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린 등급별 결합원가로 계산한다. 요 특징을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등급별 결합원가의 특징. 거기에 반해서 연산품은 동일 공정이긴 한데 동일 종류가 아니라 얘는 다른 종류인데, 여기 연산품의 대표적인 게 이 정유예요. 지금 휘발유하고 등유, 경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휘발유 넣어야 되는 승용차에 경유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이 주유할 때 좀 셀프 주유 많으니까 그 주유가 투입하는 데다가 노란색 하라고 했는데 모르고 초록색 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차 바꿔야 돼요. 즉 여기서 연산품의 결합원가는 다른 종류라는 거. 공정은 같지만
다른 종류로 나오는 거 대표적인 거 뭘 생각하면 되겠다. 정유업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낙농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젖소에서 나온 우유 걔를 가공하는 거에 따라서 치즈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정육업. 정육업도 연산품이에요. 즉 소 한 마리 잡게 되면 소는 한 마리 잡아도 버릴 게 없다면서요. 그죠? 거기서 저기 주산물이 뭔지 부산물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정유업에서 원유를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휘발유가 저기 주산물인가요? 등유가 주산물인가요? 경유가 주산물인가요? 하나 더 있다면 아까 콜타르 얘기했었죠? 콜타르 얘가 주산물인가요? 얘는 어떤 게 주산물인지는 몰라요. 물론 가격에 대한 값어치는 휘발유가 제일 비싸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주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산물과 부산물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무슨 결합원가라고 부른다? 연산품 결합원가라고 부른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 개별 제품으로서 식별이 불가하다. 개별 제품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등급별 결합원가하고 연산품 결합원가 이 용어들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따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구분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세무 2급에서 구분하는 용어 부산물. 이 부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요 판매 시점에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부산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기 우리가 그 바다에서요 명태, 동태, 아니 명태 같은 거 잡잖아요. 명태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걔네를 잡으면 그 안에 걔네들이 산란기가 되면 알이 있죠. 그럼 그거 잡을 때 그 명태가 줄을 줄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알이 줄까? 그 알은 우리 뭐라고 불러요? 명란젓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럼 어떤 게 주예요? 명태가 주죠. 근데 부산물로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혹시 걔가 새끼를 베고 있는 알을 갖고 있다면 그 명태젓, 명란젓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부산물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판매 시점에서 생산 시점에서 재고자산으로 우리 각 재고자산에서 그 금액만큼을 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주산물과 그 부산물이라는 용어의 말뜻이 주산물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제품을 우린 부산물이라고 부른다. 이 부산물이라는 용어와 여기 작업 폐물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죠. 작업 폐물인 경우에는 처분할 때 똑같이 얘는 잡이익으로 처리해요. 판매할 때가 아니라 처분할 때예요. 작업 폐물은 여기 나무를 톱으로 켜게 되면 톱밥 나오죠. 그거 버리는 건가요? 그것도 팔 수 있나요? 그것도 팔 수 있어요. 톱밥을 어디다가 말했을까? 옛날에는 뭐 그냥 화력으로 태우고 열낼 때 쓰기도 했는데 가구들을 쓸 때 MDF 제품이라는 거 아시나요? MDF인가? 그 책상이라든지 책장이라든지 걔네들이 가격이 되게 싸. 걔네들은 뭘로 만들었냐면 보통 우리 가정이나 이런 데서 가구 같은 거 버리죠. 그 가구를 나무 목재로 된 거 다 파쇄를 해요. 다 부스러뜨려. 그리고 거기에 톱밥을 섞어. 그런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가 고압에서 그 본드 있죠. 강력한 본드로 녹선을 압축을 해요. 그럼 튼튼하기는 정말 튼튼해. 근데 어차피 나무는 버리는 거였었는데 그걸로 책상이나 그다음에 그 책장이나 여러분들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데 가보면은 그런 좀 비싸지 않은데 튼튼한 제품들로 많이 갖다 놓잖아요. 바로 그거 만들 때 이 톱밥을 써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은 있는 가정집에서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접착제 있잖아요. 이게 화학일품이라서 놔두면 그 화학성 싸다고 아이들 책장으로 그걸 갖다 놓게 되면 애들 알러지 생겨요. 왜냐면 거기서 나무기 때문에 거기 배어있는 화공약품들이 계속 나와요. 반대로 우리 원목들 있죠. 뭐 편백나무라든지 걔들 향 나는 것처럼 그건
건강에 좋잖아요. 근데 MDF 제품은 가정에서 쓰시면 안 돼요. 통풍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런데 외부에서 놔두고 쓰시는 거지. 책상 보통 엄마들이 많이 싸다고 사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아시겠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산물이라는 용어와 작업 폐물을 구분하라고 요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결합원가는 시험 문제 이렇게 실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 앞에 벌써 종합원가에서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 자체가 워낙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고요. 일단 교재 읽을 때 내용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뭐 그닥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잖아요. 근데 안 읽어보면 이도 용어가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설명을 또 한번 마무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원가 계산은 여기서 끝나게 돼요. 교재를 한번 보면서 쭉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의 의. 종합원가 계산은요, 동종 제품, 키워드이죠. 연속 대량 생산. 업종은 방지, 정유, 식품 가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제품별로 원가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제품별로 원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공정별로 그다음에 부문별로 요게 종합원가 계산을 특징짓는 특징 용어들이에요.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 그건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여기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또 나와 있죠. 요 두 개 반드시 비교해서 잘 이해를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회계 1급 때 배웠던 내용과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생산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들 생산 형태, 그다음에 업종, 그다음에 제조지시서의 명칭, 계속 제조지시서, 특정 제조지시서 이거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가 계산할 때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제일 중요하고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 놓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평가는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완성품 단위당 원가 요거는 몰라도 된다.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의 정확성, 개별원가 계산 정확성이 떨어진다. 아니, 정확성이 높고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 대비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비용 여기 종합원가 계산 적게 든다, 많이 든다. 요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제일 흔하게 많이 출제되는 문제 형태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보통 얘는 회계 1급 때 좀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인데 요 단계 아까 제가 키워드로 정리해 드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말 제공품의 평가 이도 문장에서 여러분이 세무 2급에서 문장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의 평가란 한번 읽어보시고 평균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비교한 문장으로 많이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선입선출법에서 여기 계산 공식 나오는 것들 있죠. 얘네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보시지 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해드린 용어만 그냥 계산 그걸로 이해하시고 요거는 안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제품 제조원가 계산하는 것도 제가 계산으로 직접 봐드렸고요. 여기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평균법하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비교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었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손과 감손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요거 공손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때 공손품 회계 처리는요. 지금 정상공손 같은 경우는 여기 검사 시점이 기준이에요. 검사 시점을 통과했을 때 그때는 완성품에만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완성품에만 아까 우리 완성품 계산 안 했었잖아요. 기말 제공품
그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 통과했으면 완성품하고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안분 나눠서 계산하고 통과하지 못했으면은 완성품만 하세요. 그다음에 비정상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세요라고 나와 있는 거 뭐 거의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나오면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완성품의 또 완성품 기말 제공품의 안분하는 방법 나와 있는데 여기 필수 예제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거 그 문제예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 계산 문제 나온 거 보세요. 설명도 여러분이 이제 요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요. 결합원가 계산, 원가의 개념, 연산품, 그다음에 여기 상대적 판매가치법하고 순실현가치법은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량기준법은 뭐냐면요. 아까 여기는 다 뭘로 했어요? 지금 여기 판매 금액으로 했었죠. 근데 얘가 판매 금액이 아니라 만약에 무게로 했다면 무게로 하면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럼 킬로그램으로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방법은 만약에 부피로 하면 부피 단위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계산해 준다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뭘로 되어 있어요? 물량기준법이라고 되어 있죠. 뭐 수량이 됐던 중량이 됐던 부피 면적이 됐던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단위로 계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부산물 용어 구분이라 그랬죠. 부산물과 작업 폐물의 차이점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산품 원가 계산, 등급별 원가 계산 아까 정리해드렸던 거 그 내용이거든요. 자,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문제 풀어보고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가 계산은 일단 교재 상태에서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오늘 배웠던 그 파트 있잖아요. 천천히 정독 먼저 해보세요. 한번 독서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